21번부터 자, 이어가 볼게요. 소설의 시험 시점에 대한 문제네, 현재. 그죠? 시점하게 되면은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서술자의 위치가 있고 서술자의 태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술자의 위치하게 되면은 그 서술자가 등장인물, 작중인물이냐 아니냐. 그건 1인칭과 3인칭을 구분하는 기준이겠고요. 두 번째, 서술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럼 서술자 태도라고 했을 때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에 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를 나누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소설은 은희경 씨 소설 같죠? 몰라도 되겠네요. 은희경 씨의 빈처 같은 작품인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지문이 나와가지고 등장인물, 그 등장인물에 나가 나오면 일단 1인칭이잖아요. 나가 안 나오면은 그때는 3인칭이 되겠고요. 다만 그 나가 작품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나가 주인공이에요. 그게 1인칭 주인공이죠. 그러나 1인칭 관찰자가 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죠. 그죠? 나는 관찰자가 돼야 됩니다. 자, 나는 그녀가 일기를 쓴다는 것을 몰랐다. 자, 이 그녀가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읽어도 돼요. 나는 관찰자고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잘 나오는 소설이 주요 소배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있을 거예요. 나가 나오죠? 오키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등장하죠. 사랑방 손님 나오죠. 외삼촌 나오죠. 이장 나오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랬더니 오키요. 아니 오키가 주인공이면 나가 오키라며요. 그럼 1인칭 주인공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오키는 관찰자예요. 주인공은 어머니입니다. 됐죠? 네. 자, 1인칭 관찰자, 1인칭 목격자, 그죠? 1인칭 객관적 시점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그 무어의,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의 그 유형 분류 있잖아요. 그 유형 분류의 형태는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무어의 그 인물 분류를 보게 되면은 자, 보통 이제 5개 정도 이제 분류 기준이 나올 겁니다. 그 개념 정리 잘 하세요. 자, 먼저 성격 소설입니다. 개성적이고 새로운 성격을 가진 인물. 그러니까 성격이니까 당연히 네, 성격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다음, 행동 소설입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호기심과 박력 있는 사건을 통하여 행동 소설은 네. 자, 사건, 행동이거든요.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것을 행동 소설. 다음, 극적 소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플롯을 주겠죠. 구성이니까. 그치? 그리고 주인공의 완결된 체험을 그린다. 그러니까 그 미호의 소설 분류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자, 시대소설은 탄생, 성장, 죽음을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걸요? 이건 연대기적 소설이죠. 무의 분류에서. 자, 그래서 시대소설은 한 시대의 풍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죠? 사건,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소설하고 연대기 소설, 개념 분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23번입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문학 비평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비평 부분인데, 그러니까 비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역사전개 비평이라든지 심리주의라든지 사회문화적 비평이라든지 이건 잘 알아요. 근데 원래가 언어학에서 출발했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조주의하고 형식주의 또 뉴크리즘, 신비평 이런 개념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때는 그 시대라든지 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로 어느 작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문학의 용어가 나올 겁니다. 네, 그것만 기억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옳지 않는 건데요. 자, 문학 작품을 판단하고 식별하는 행위겠죠, 당연히. 옳지 않은 거.
그다음에 문학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되겠죠, 당연히. 판단했으면 어차피 가치 평가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을 감상하는 일도 문학 비평의 일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품을 이해하고, 그죠? 감상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문학 비평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문학 비평의 근본적인 목적은 가치 평가이겠습니다만 말이죠. 근데 문학 작품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하는데, 아니 그럼 뭐든 비평을 해요. 자, 그래서 가치 평가의 모습이니까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정적인 면모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 문학의 어떤 심리적 가치, 역사적 가치, 이걸 따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4번은 문학 비평의 어떤 의미나 목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24번입니다. 자, 이제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인데요. 아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논란을 겪었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있어 문학, 그 문학적 산물은 한 사람의 전체 성격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다. 나는 개개의 작품을 즐길 수 있지만은 그 사람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 그 사람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이 그 사람 자신 누구야? 착각했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을 쉽사리 인용할 수 있다. 그건 고로 문학의 연구는 자연스럽게 인간 그 자체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심리나 세계관, 이건 조금 이제 차이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심리 세계관은 이와도 연관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작가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작가 전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상보다는 전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다음에 문학 비평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은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텍스트가. 그죠? 당연히, 작품. 자, 작품 있어야 됩니다. 다음, 대중매체와의 연관성. 또, 텍스트 생산의 사회의 역사적 상황. 그런데, 대상이 작품이나 작가가 돼야 되잖아요. 비평 이론가가 왜 필요해요? 그래서 비평 이론가가 아니라, 그죠? 네. 그 작가의 생애가 나와야 되죠. 자, 이건 그저 드세요 하는 문제 같아요. 자, 다음. 이제, 간혹 보면은 아까도 이제 그 문제를 배열을 했었을 때 있잖아요. 배열을 했을 때,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앞뒤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소설 부분에서 단편 형태하고 장편 형태. 우리 구성 방식도 보통 이제 단편 형태는 단편 구성을, 장편은 복합 구성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 자, 개념만 갑시다. 자, 단편 소설이 기교 중심의 소설이라면 장편 소설의 형태는 주제와 사상성에 초점을 준다. 단편 소설이 구성은 집중적이고 압축적이라면 장편 소설의 구성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발전적이다. 단편 소설은 인생의 단면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단면만을 예각적으로 얄카롭게 그린다면은 장편은 인간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그린다. 자, 그런데 문제, 인물이 단편 소설의 인물은 평면적 성격을 지닌 것이 좋고, 장편 소설의 인물은 입체적인 성격을, 우리가 평면적과 입체적의 기준이 뭐였어요? 갈등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평면적의 형태는 인물 성격이 편하지 않는 인물이고, 입체적은 편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꼭 단편은 평면, 장편은 입체,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4번이 맞는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괄호 속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자, 이제 비평에 대한 용어가 나와요. 응? 그래서, 자, 이런 특징을 어디에 잡은가 한번 볼까요? 문학의 역사와 현실의 관계. 설명 안 되겠어요? 문학 그 역사와 현실. 그럼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역사가 나오겠지 뭐야. 한 문학 작품의 출현을 역사적 사건처럼 자 계속 나옵니다. 취급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문학의 기원, 특정한 문학의 갈래 발생, 문학의 시대적 변천. 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문학의 사회 역사 나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전통 비평입니다. 자 바로 예 역사주의 비평이겠죠. 전통 비평인데 다만 이제 이 신비평하고 이 구조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형태는 여러분들이 전통 역사주의 비평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예, 전부 다 언어학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형식주의라든지, 그지? 이제 프랑스 쪽이라든지,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봤을 때는 그건 같은 얘기로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 원형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어떤 말이 같이 나와요? 그렇죠? 네, 모델, 신화가 나와요. 그래서 신화 원형 비평이다. 이 용어만 가지고 앞으로 풀기 바랍니다. 자, 역사주의 비평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형식주의 비평이 나옵니다. 형식주의 비평가들. 네. 그래서 이제 그 형식주의, 그 비평가들. 그때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전통 문학에 대한 해체 과정이기 때문에 자, 사물에 대한 관습적 반응과 새로운 시각, 사물에 대한 기계적 인식과 발견 사이에 대립의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시블로스키가 기억나세요? 시블로스키? 발음 잘하세요. 네. 그래서 예술의 삶과 경험에 대한 인간의 감각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기존 것 자체를 갖다가 파괴를 시키는. 그지? 자,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바로 낯설기 이야기죠. 자, 그래서 형식주의 비평, 그 다음에 시블로스키, 낯설기 이야기. 그래서 기존에 우리 그 앞에서 시적 허용 기억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적인 그 세계 과정을, 그러니까 차가 기름을 먹는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이 바로 낯설기 이야기 기법입니다. 자, 형식주의 그거 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의식의 세계나 의식의 흐름 나왔을 때는 뭐가 나오겠어요?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에서도 나오거든요. 자, 바로 심리주의죠. 심리주의 비평. 그 다음에 구조적 상동성이라는 것은 모더니즘 그 이론 중에 하나니까 뭐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형식주의 나왔습니다. 자, 뭐뭐 나왔어? 우리가 역사주의 비평 나왔었죠. 자, 두 번째는 형식주의 비평에서 네, 바로 낯설기 하기 기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29번 갑니다. 자, 조금 전에 용어 드렸었죠? 봐요. 자, 프로이트. 프로이트. 그러니까 프로이트 하면은 정신 분석학.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작가, 라칸. 그것은 우리가 사실주의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꿈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용어가 나오죠. 초자, 자, 이드, 이런 식의, 자, 그 등장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욕망계, 상상계, 상징계, 전부 다 이제 라캉의 이론에서 이제 등장했던 건데, 다른 건 다 빼더라도, 자, 프로이드, 꿈, 무의식, 됐습니까? 네. 그래서 주로 자아 분열 의식을 그리는 거. 자,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심리주의 비평이다. 그리고 이 심리주의 비평과 또, 문의 사조와의 연관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주로, 네, 초현실주의라든지, 신심리주의라든지, 그리고 용어 과정에서는 시에서는 주로 어떤 거 자동기술법, 소대에서 의식의 흐름, 이런 형태가 나오겠고, 우리나라의 모습 나왔을 때 이상과 연관되는 형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원형 비평 했을 때, 원형은 어떤 거 나오셨어요?
반드시 어떤 용어가 나온다? 신화라가 나온다.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비평, 그 시대의 사회 구조나 문화와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 사회 문화적 비평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이제, 구조주의. 여기서 이 구조주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 이 부분은 좀 비슷하니까 그 뒤에 또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용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다음에 사회 문화적 비평의 한계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각각 비평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로 사회 문화적 비평의 형태는 문학과 그 사회와의 연관성을, 문학과 사회와의 연관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자, 한계, 잠깐 암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회나 문화 형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학의 외적 형성 과정, 형성 요인을 중시해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학 자체의 가치 있잖아요. 그죠? 내적 가치, 내적 질서의 모습을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문체라든지 이미지, 상징, 이게 문학의 내적 요소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족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사회문화적 비평의 한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뭐에 대한 어떤 비평에 대한 한계점일까요? 자, 첫 번째가 경직된 목적의식이라고 썼어요. 목적의식. 이건 계급의식이거든요. 계급의식. 그래서 저는 러시아 개념에서 많이 나왔는데, 됐죠? 그래서 문학의 형태를 어떤 계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버리는. 바로 마르크스 비평에 대한 한계를 말합니다. 자, 다음에 공시적 관점에 주목하여 역사적 변화를 도외시할 수 있다. 그러면 역사적 변화 했을 때는 뭐 있어요? 역시 전통적인 역사 전기 비평, 역사주의 비평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시적 관점의 형태가 역사주의 비평이라면 이네들은 공시적 관점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 변화를 갖다 무시해버리겠죠. 네, 이 부분은 우리 구조주의 있죠? 네, 구조주의 비평의 형태로 보겠고요. 다음에 심리란 말도 또 나왔네요. 자, 심층 심리에 지나치게 관심을 둠으로써 과도한 해석. 그러니까 그 작가든 상이라든지 작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작품을 창작했을 당시의 심리에 초점을 쓰다 보니까 심리학이 되면 당연히. 자, 이 부분은 심리주의 비평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사회 문화적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 구조라든지 문화와의 관계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외적 요소만 중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재적인 문학의 내적 요소, 문학의 내적 가치, 예술적 가치 형태를 소유한다는 이런 모습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적의식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계급의식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 비평, 마르크스 비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관점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구조주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조주의가 되든 뭐 형식주의가 되든 거의 같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층 심리 나왔을 때는 심리주의 비평.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 암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31번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누가 이걸 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필의 종류를 물었던 경우였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시되는 게 몇 개인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여기에 여덟, 아홉, 10개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바로 수필의 십종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의 백과사전에서 제시했던 그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치마스인가요? 일본의 그 비평가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삼종설하고 십종설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인데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론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보통 문학적 수필, 문학문적 수필,
지식적 수필. 이것은 이 이론에 포함이 안 돼요. 그것은 이제 그 일본 학자의 삼종설에 포함이 되는 세 가지 종류였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일반적 타입의 수필에 관찰 수필, 신변 수필, 성격 수필, 묘사 수필. 보다 형식적 수필 형태의 비평 수필, 과학 수필, 철학적 수필. 여기에 다른 특수한 타입의 수필이다 해가지고 제시한 것이 담화 수필, 이야기식 형식이죠. 서한 수필, 편지체죠. 사설 수필, 이것이 십종설에 포함된 이 이론이거든요. 글쎄요,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면은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십종설과 삼종설을 구분할 수 있느냐? 저도 힘들어요. 자, 용어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자, 다음. 수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필은 넓게 봤을 때 어디에 포함이 되죠? 네. 교술 양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서자양식, 서정양식, 극양식 이 세 가지가 전통 3분법이었는데 이제 조동일시 이후에 교술양식이라 해서 수필의 형태가 포함이 되는 형태가 될 텐데요. 자, 동양의 수필과 서양의 에세이는 서로 유사한 속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변잡기적 모습을 많이 썼던 것이 동양 수필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물론 그때 교훈 수필이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서양의 에세이, 에세이 개념을 갖다가 우리 수필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지? 다만 우리 경수필, 중수필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양의 수필 개념의 형태는 붓가는 대로 쓰는 글 이런 뜻이에요. 그 한자를 보게 되면 그것이 서양의 에세이다. 다음 시나 소설과는 달리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겠어요. 그래서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부분을 보통 뭐라고 하죠? 무형식의 형식이다 그래요. 형식이 없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다른 장르에 비해서 그만큼 형식적 제약을 거의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로운 산문이다. 그 다음 교술이기 때문에 인생과 자연의 모습을 씁니다. 교술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근데 경수필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경수필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중수필의 모습인데 아무래도 경수필의 형태는 신변잡기적, 주관적, 정서적 이게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개인적, 주관적, 정서적은 중수필이 아니라 경수필이 되는 거고 사회적, 객관적, 논리적은 이건 중수필이죠. 그래서 지금 경수필과 중수필을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정리되겠죠? 자, 다음에 연극의 4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연극에 3요소가 있고 희곡에 3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희곡은 단일 예술입니까? 종합 예술입니까? 근데 희곡은 종합 예술이 된단 말이야. 아니죠. 연극이 종합 예술이죠. 연극이. 희곡은 대본이에요. 그래서 연극에 3요소 했을 때, 자, 연극에 대본이 있어야 됩니다. 대본. 자, 희곡이 있겠고요. 또, 배우가 있겠고요. 다음에, 관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연극의 3요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4요소 했을 때 뭐가 포함이 돼요? 네, 무대가 포함이 되는 것이 4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 희곡은 단일 예술이고, 희곡에 이제 3요소 했을 때 뭐예요? 희곡의 3요소 이제. 해설, 지문, 대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해설, 지문, 대사 형태는 희곡의 3요소고. 또 이제 우리 대사의 종류 했을 때, 그죠? 대화, 독백, 방백. 이제 이런 형태는 대사의 종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노래는 아니겠죠? 자, 보너스 문제. 자,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라. 그랬는데, 자, 희곡 형태잖아요.
서술자가 이미 벌어진 사건을 독자에게 들려주는 갈래가 서사라면 이야기잖아, 이야기.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자, 소설하고 희곡을 얘기했을 때 있잖아요. 소설은 뭐가 중심이 됩니까? 말하기가 중심이 됩니다. 말하기. 그래서 말하기가 중심이 된다. 이 말하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서술이라고 그래요. 서술. 그래서 소설은 직접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낼 수가 있겠고 또 시제도 과거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곡 형태는 쇼잉, 보여주기예요. 직접 서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여주기 형태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라든지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제시되는 것이 희곡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자가 생각이나 정서를 독자에게 전하는 갈래는 서정이고요. 이에 비해 희곡은 무엇을 통하여 관객에게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여주면 뭐겠습니까? 대화, 행동밖에 되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소설과는 달리 희곡은 직접 서술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제시할 수 없고, 또 시제의 모습도 절대 과거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현재화된 인생 표현의 문학이다. 또 시점의 모습도 어떻게 됩니까? 보여주기니까, 그치? 대부분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희곡의 개념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에 35번입니다. 개념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의 모습에서도, 대부분이 고전극, 우리가 이제 전통극이라고 하는데 이 고전극의 형태는 주로 비극을 중시합니다. 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용어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비극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민과 두려움을 통해 감정이 정화된다 그랬어요. 정화된다. 우리 늘 나오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화작용, 카타르시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토스, 파토스, 그 다음에 하마르티아 전부 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된 용어는 맞아요. 자,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자, 그래서 그 미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희곡에서. 그러니까 이야기의 순서에 따른 그게 줄거리 있죠. 이야기 순서에 따른 그게 줄거리. 그것을 미토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파토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심리학에서 나왔다, 수사학에서 나왔던 이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득의 3요소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설득을 했을 때 설득의 3요소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말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한다면 자, 논리가 있겠고요. 그죠? 다음 청자의 심리, 감성이 있겠고요. 자, 화자의 인품, 이 세 가지가 설득의 3요소래요. 자, 이것을 용어로 줬습니다. 여러분들 논리 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 맞죠? 로고스. 자, 그 다음에 화자의 감성, 심리 상태를 파토스. 그 다음 인품 있죠? 그것을 에토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그래서 설득의 3요소에 포함됐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시학에서 제시한 것인데 그 주인공이 적는 비극 있잖아요. 그 비극 형태가 그
주인공의 아기 때문에, 아기 때문에 비극을 겪는 게 아니라, 하마라티아는 판단착오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극과 연관이 되긴 해요. 근데 그 비극을 겪는, 그러니까 이건 비극의 모습을 통해서 정서를 순화한다는 용어가 카타르시스고, 하마라티아의 모습은 주인공이 비극에서 그 비극을 겪는 이유를 설명했대. 이유를 그 주인공의 악의 때문이 된 게 아니라 주인공의 판단착오 때문이 된다 하는 말을 하마르티아라는 용어로서 설명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감정의 순화, 비극하면은 카타르시스 이거 하나만 암기를 해놓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음 36번. 이게 국어와도 이제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국어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문학개론에 어차피 뭐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또 문학개론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제 국어도 나올 수 있는데, 자, 희곡 작품과 작가를 물어버렸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국어에 1단계 국어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미 했던 거 갑시다. 옳지 않는 거니까요. 자, 유치진의 토막 기억나시죠? 그러면 유치인 토막하게 되면은 무슨 주의? 사실주의. 유치인이 자신의 최초 창작 희곡이 될 텐데요. 그다음에 1933년에 이제 공연이 되거든요. 어디에서? 극예술 연구회에서. 물론 극예술 연구회는 31년에 만들어진 것이겠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호신술이라고 하는 작품은 잘 알려지는 작가는 아닌데, 송영이 1931년에, 송영하면 30년대 이제 활동 작가니까요. 30년대 발표된 것이고, 혹시 채만식의 희곡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역사적인 신봉사라든지, 재향날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쓴 사람이 채만식이거든요. 근데 채만식은 주로 희곡보다는 우리가 소설에서, 치숙이라든지, 레드메이드 인생, 탕류, 그 다음에 태평천하, 이런 식의 소설적 모습에서 등장을 했던 인물이겠습니다. 다음, 이근삼의 원고지. 주로 1970년대에 나왔던 건데요. 우리가 앙띠 드라마랑 기억나세요? 반극?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비판에 대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가치 군중사회 하고 있으면 군중의 고독이라든지, 그지? 또 무의미한 일상생활의 반복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를 그렸던 것이 이근삼의 원고지라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강백의 파수꾼 했을 때는 1970년대. 아까도 나왔었죠. 그래서 유신 정권 지하에서 무분별하게, 그래서 이제 그 파수꾼 얘기 나오면 우리 이리 때 이리가 나타났다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 그렇게 현혹을 당하고 하는 그 유신 정권 치하의 부조리함을 고발했던 작품이 파수꾼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37번입니다. 아니, 이 구성 단계를 얘기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소설이라든지 희곡이라든지 똑같이 자아와 세계의 대립, 갈등을 그리는 것은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성 방식을 했을 때도 4단 구성, 5단 구성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5단 구성했을 때 용어가 어떻게 되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근데 희곡의 모습에서는 이 용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곡의 자 5단계 구성. 자 발단. 그죠? 그래서 이 발단 부분의 형태는 도입 부분이에요. 도입 부분. 그 용어를 좀 정리하라는 겁니다. 발단, 그 다음에 상승. 이 상승 부분이 전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점이 있죠. 이 부분이 위기. 응? 위기. 그 다음, 하강. 이 부분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뒤집는 반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끝부분의 결말 부분을 대단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발단하고 나오다가 이렇게 전개 나오다가 이 용어가 소설하고 같이 쓸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 발단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네. 자, 먼저. 자, 1번. 관객의 긴장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킵니다. 뭐겠어요? 반전이겠죠, 뭐. 그래서 이 반전 부분, 이것은 하강입니다. 다음, 극적 행동에 대한 관객의 흥미와 주의를 집중시키는 단계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 상승, 전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플러스 실마리가 드러나고 사건의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플롯에 실마리가 드러나고 사건의, 그죠? 방향성이 제시된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발단 부분이겠죠. 다음에 관객의 극적 긴장의 최고조에 이르는, 자, 이 단계 형태는 뭐겠어요? 위기 절정이죠. 자, 그래서 발단, 네, 그 다음에 상승, 정점, 하강, 대단원, 이렇게 보통 희곡에서는 구성 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번 형태는 새로운 방향이니까 하강, 반전 부분이겠고요. 다음 2번 형태에서는 흥미와 것을 집중시키는 부분이니까 상승, 전개 부분이고요. 플롯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사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죠? 이 부분은 발단, 도입 부분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객의 극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은 절정, 네, 위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구성 단계 용어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자, 다음에 38번입니다. 비평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문학에서 우리가 비교 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교 문학은 반드시 하나의 자국의 문학과 세계의 문학과의 관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네, 영향성을 제시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비교 문학의 역사적 단계에 대한 이런 문제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먼저 비교 문학의 선사시대, 뭐 중세시대, 전환시대, 근대시대 이렇게 나누는 책도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몇 첫 시기, 그래서 비교 문학이 처음 등장했던 그 당시 개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개인의 작품과 작품의 유사성에 주목이 되고 그것에 대한 연구 논문 등이 발표가 처음 되면서도 아직 사실관계나 시적인 영향관계 규명이 체계적으로 행해지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그러니까 비교 문학의 첫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선사시대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냥 개념을 정리하세요. 자, 다음에. 자, 그게 양식을 지금 물었어요. 희곡의 종류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사실주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전통극 있잖아요. 전통극.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이건 이제 18세기에 나타난 건 낭만주의. 이에 비해서 반발로 나온 것이 뭐예요? 그건 사실주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실주의 극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던 것이 주로 20세기 이후에 서사극하고 부조리극이었어요. 그러면은 주로 지금 그 부조리극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이 부조리극의 형태는 아마 이 형태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카프카 이후가 되니까. 그래서 실존주의와 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산업사, 근대 사회에 대한 어떤 부조리함.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의 단절이라든지, 그지? 무분별한 일상의 반복이라든지, 이런 현대 사회의 모습을 제시했던 것이 부조리극이고요. 자, 이 비해서 이 극은 무대 앞에 놓인 관객이 정서의 지배를 받지 않고 비판적인 판단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전통적인 플롯을 중심했던 것은 뭐예요? 그건 사실주의예요. 사건의 과정 자체를 서술하여 몰입을 차단하게 하고, 자, 이거 또 나오죠? 바로 낯설게 하기를 유발하는 이런 극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서사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념만 정리합니다. 그래서 서사극하고 부조리극 형태는 20세기 이후에 물론 등장하기는 맞아요. 이게 맞긴 맞는데, 네. 자, 그러나 전통적 사실주의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마지막 번이죠. 네, 비교 문학의 이론을 제시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 문학 했을 때는 다 나오잖아요. 그죠? 까레, 방디겜, 귀아르, 브린티에르. 그러니까 브린티에르 같은 경우는 비교 문학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자, 그 인물들의 용어 자체만 몇 가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전신자가 있고요. 수신자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매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사람의, 이 인물의 특정 형태는 바로 접촉과 교환이란 말로 쓰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비교 문학의 이 이론을 제시했던 인물, 방디겜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여러분이 방디겜보다는 귀하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비교 문학과 연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중에 이 까리하게 되면 이용을 할까요? 문학 관계에 차용에 초점을 준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유사성의 개념보다는 상호관계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걸 중시했던 사람이 까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 할까? 그러니까 귀하게 되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문학 한다고 하니까, 그지? 비교라는 개념 자체가 이 나라와 문학과 저 나라 문학을 비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죠? 그 비교 문학을 하나의 상호간의 문학사라는 개념에서, 그지? 영향 관계를 중시했던 것은 귀하의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브린티에르의 이제 이 브린티에르는 비교 문학 성자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유럽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유럽 문학이 세계 문학의 한 영역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자체 우월성보다는 세계 문학과의 영향 관계에 초점을 줬던 인물이 브린티에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비교 문학의 학자지만은 그 학자들의 구체적인 내용 형태는 좀 어려워요. 저도 어려우니까 비교 문학은. 그래서 이런 용어가 누가 썼느냐, 그지?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국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문학 개론의 앞쪽 개념이라든지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문학 개론 중에서 좀 어려워했던 이런 형태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문학 비평하고, 그죠? 그 다음에 비교 문학, 이쪽 형태 같으니까, 뭐, 솔직히 비교 문학 같은 경우는 학자들의 이름, 그 다음에 용어, 이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문학 비평 형태에서 아까처럼, 막 그 개념을 다 외우려고 들었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왜?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형식주가 나왔다. 그럼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다? 그지? 그러면 어떤 용어가 쓰느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될 것 같고, 다른 것은 다 저기 하는데 세 가지만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역사 등기 비평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텍스트 자체,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어학에서 출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주의, 구조주의,
그 다음에 뉴크리스즘, 신비평. 네, 이 세 가지 형태의 학자와 용어 있죠. 네, 이것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문학개론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는데 어때? 만족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하튼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것도 모델로 해서서 우리 크게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만 하시면은 누구나 다 합격 영광을 안을 거로 보겠습니다. 자, 강의 마칠게요. 지금까지 양경모였습니다.